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2018년 4월 4일 수요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먼저 오늘의 출연자를 알려드리면요, 1부에서는 오늘 바른미래당에 조속히 출당 조치 취해달라 이렇게 밝힌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 만나보고요, 2부 최강병기 코너에서는 조대진 변호사, 아시아경제의 장영진 기자와 함께 안희정 전 지사의 증거인멸 정황, 그리고 MB 가족 수사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발표한 자체 개헌안에 대해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 인터뷰하고요, 4부 청래당에서는 6.13 지방선거 그리고 남북관계를 주제로 해서 정청래 전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는 라디오 주파수 FM 94.5MHz,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 이걸로 실시간 들을 수 있고요. 다시 듣기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 팟빵 앱과 아이튠즈 팟캐스트에서는 매일 밤 11시와 12시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의견 참여해 줄 수도 있는데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예스에서는 무료로 실시간 댓글 참여 가능합니다. 4월 4일 수요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네. 바른미래당과 안철수 전 대표는 비례대표의 선택권을 보장해서 조속히 우리를 출당 조치를 취해달라. 몸은 바른미래당이 있지만 마음은 민주평화당을 향해 있는 비례대표 의원 3분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야기했던 말입니다. 이 얘기가 나오자 안철수 위원장이 정치적 신념이 다르다면 탈당하는 게 도리가 아니냐라고 일축했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이상돈 의원 연결해서 직접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돈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좀 기쁜 일로 불러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기쁠 것도 없고, 슬플 것도 없습니다. 그러십니까? 자,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꽤 오랫동안 논란이 있어 왔는데,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신 이유는 뭡니까? 계속해서 그냥 있으면은 유야무야 아무것도 안 될 것 같다는 판단하신 겁니까? 그렇기보다도 일단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니까 그 전에 이런 문제도 있다는 걸 한번 부각하는 게 좋겠다. 그런 것을 박주현 그다음에 장정식 두 의원께서 강력히 좀 주장을 해서 저도 동참한 거죠. 그래서요, 오늘 서울시장 자격이 없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런 얘기도 하신 것 같아요. 네, 박주현 의원이 준비한 문서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3명이 얘기한 것은 유승민,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를 상대로 한 겁니다. 예. 당신들이 정말 바른미래당의 공동대표가 맞느냐. 당신들이 진짜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라면은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말도 있고 또 법안에 서명한 것도 있고 이럴 경우에 이렇게 모른 채 하고서 남이 이처럼 볼 수는 없는 게 아니냐,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주로.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예전 김연아 의원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 네, 그렇죠. 예, 그렇죠. 그 얘기를 좀 하시는 거죠?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박주선 대표도 자신이 합당 이런 거 할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원 선택권 주자는 법안에 서명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 분이 공동 대표고, 사실은 안철수 이제 서울시장 후보인가요? 예비 후보인가요? 예. 여튼간에 지금 당에 책임지는 위치에 있지는 않죠. 예. 과거에도 이런 일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당에서 비례대표 혹은 예전 전국과 같은 출당 제명 조치를 했었거든요. 근데 근데 이번에 이렇게 끝까지 놔주지 않겠다고 하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는
당사자한테 물어보시죠. 연락을 잘 안 받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는 뭐 크게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나 예. 제가 보기에는 저 되게 뭐 정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민주평화당은 이제 좀 이제 안정화가 됐죠. 기반이 이제 교섭단체를 같이 구성하고 예. 하지만은 이번 지방선거 전후에서는 저는 바른미래당이 상당히 심각하게 흔들릴 거로 봅니다. 네. 그렇다면은 뭐 기대를 안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당분간은 바른미래당 소속이면서 민주평화당 당직을 가지고 활동하는 건 지속될 것 같네요. 네, 그렇게 뭐 계속이 당분간 계속이 된다고 봐야죠. 예. 그래서 뭐 저는 현재 정책연구원 원장을 참 제가 자의반 타의반 맡았는데 예. 일단은 뭐 전당대회까지니까 예. 뭐 7, 8월까지는 제가 일단 맡았으니까 책임은 다 해야죠. 네. 그런데 뭐 아까 김연아 의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도 김연아 의원이 본인이 그 소신대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지금처럼 활동해도 뭐 국회의원 의정 활동하고 이러는데 제약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큰 제약은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이제 헌법 기관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원내 지도부와 뭐 교감이 전혀 없고 이렇게 되면은 좀 곤란한 지경이 좀 간혹 발생할 수가 있죠. 그 서울시장 이야기도 잠깐 했습니다만은 지금 어떻게 민주평화당에서는 서울시장 후보 이야기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네, 사실 좀 우리는 좀 전남, 전북, 광주 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광역 후보를 찾기 위해서 상당히 좀 노력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좀 진전도 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수도권까지는 아직은 그게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뭐 양보론 이야기도 나온 것 같아요. 하태경 의원이 그런 얘기 했었던 누구한테 양보를 하죠? 박원순 시장이 이번에는 안철수 대표한테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말이 됩니까? 뭐 입에서 나오는 게 다 말이 안 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예. 그러면은 저거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은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대표가 한번 이야기를 꺼냈다가 다시 걷어들인 것 같은데 네. 선거에서 뭐 자유한국당과 연대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로 보세요? 저는 뭐 유승민 대표가 진정을 생각하는 것은 서울시가 아니고 예. 경기도지사 남경필 현 지사 이번 재선 나가게 된 남경필 지사 그리고 원희룡 지사 이번에 아마도 이제 탈당을 해서 무소속 나가는 그 두 사람을 의식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남경필 원희룡 지사를 시켜야 되겠다는 거죠. 여당 후보하고 1대1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이제 그런 거죠. 유승민 대표 원래 유승민 대표가 남경필 원희룡한테 가까운 사람들 아닙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서울시는 사실 민주당 경선이 본선입니다. 이번에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예. 다만 이제 경기도와 제주는 이렇게 민주당 후보 1대1 하게 되면은 한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 누구나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 안철수 대표하고 같은 당을 하면서도 조금 소통 문제에 관해서는 이상돈 의원이 좀 비판을 예전에 다 했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안철수 위원장하고 유승민 대표의 뭐 공천 불협화음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리는 것 같아요. 네, 뭐 당연히 그런 얘기가 이게 예고된 거죠. 뭐 이미 국회 여의도 언저리에서는 예. 노원병, 송파울 공천을 두고서 아마 심각한 파열음이 이제 곧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 얘기 계속하는 거 별로 좋지 않죠? 네, 별로 뭐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자, 민주평화당 아까 이제 전남, 전북, 호남을 위주로 해서 공천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정의당과 함께 교섭단체를 꾸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역 의원이 한 분이라도 차출이 된다 그러면 그 교섭단체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박지원 전 대표의 전남지사 얘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얘기가 있지만, 그것은, 현재 뭐 무소속이 돼 있는 의원이 혹시나, 교섭단체에 가담을 하고, 또
또 앞으로 좀 또 선거의 전망 같은 것이 또 선거라는 것은 임박하면 상황이 바뀔 수 있으니까 예. 뭐 그런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지 박지원 전 대표께서 의원직을 접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이제 교수단체가 무너진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그런 일은 힘들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뭐 현실적으로 지자체, 광역지자체 단체장까지는 어렵더라도 시의원, 도의원 뭐 이쪽에서도 그 민주당하고 네. 경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호남 쪽에서.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번 시장 군수 그다음에 도의원 시의원에서는 민주평화당이 그래도 선전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뭐 4월달 나오고 5월 되면 또 바뀔 것이고 6월 초 되면 또 이제 바뀔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예. 2016년 같은 그런 녹색 돌풍은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정권 들어온 지 예. 1년밖에 안 되니까. 근데 민주평화당 자체 당 지지율은 좀 정체거든요. 그러면은 네, 그 시장이나 군수 이쪽에서는 자신 있다고 하면은 후보 개인들의 개인기로 돌파하겠다는 말씀이세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아무래도 또 당 지지율도 이젠 좀 뭐 떨어질 만큼 떨어졌으니까 좀 이제는 좀 반등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지지율 올리는 보관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보관은 뭐 다른 게 없고요. 예. 좀 이제 선거 임박하게 되면은 좀 그 지금까지는 이제 당의 뭐라 그럴까요, 얼굴이 대표의 거의 한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좀 후보군이 나오게 되면은 또 이제 선대 그 본부장 등등등 좀 여러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제 호남에서는 좀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일각에서는 호남에서 민주당과 이 호남 그 선거 연대 이야기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그런 것은 좀 불가능한 얘기 같습니다. 호남에서 선거연대라는 것은 그야말로 무슨 한 사람 후보내서 한 사람 쉽게 하겠다는 거니까 그건 호남 유권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아니면 이제 전체 판세에서 다른 지역에서 뭐 좀 양보를 하면서 호남에서 민주평화당이 조금 얻는 이런 방식의. 글쎄요, 그것도 뭐 현실성이 좀 없다.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 워낙 그 강세다가 또 더군다나 수도권에서는 또 이제 다른 아니지만 바른미래당 후보 중에서 좀 괜찮은 후보가 좀 있다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말하자면은 야당 그러니까 보수 야당 푹 깎아먹기 현상이 나지 않습니까요? 예. 네, 그래서 뭐 그런 것이 그야말로 범보수 후보가 2명씩 나오게 되면은 이 상황에서 민주당은 다 도와주는 거 되죠. 네. 그 아까 말씀하시기를 바른미래당이 지방선거 후에 좀 어려워질 것이다 뭐 이런 예측을 좀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지방선거 후에 정계 개편의 가능성도 있을까요? 뭐 정계 개편이 과거처럼 뭐 3당 합당이나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좀 거기가 바른미래당이 안철수 전 대표를 위시한 그 원내위원장 그룹 같은 그런 집단이 있고, 그다음에 바른정당 의원 9사람이 있고, 또 호남원 중진 자선, 이제 재선 이상 5명이 있는데, 그 세 그룹이 이게 같이 가기가 그 어려운 조합입니다. 그래서 저게 저는 그렇게 오래 간다고 보지 않습니다. 벌써 이제 그런 뭐 내부적인 이런 것이 다 표출되어 있고, 여의도에 뭐 다 아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정계 개편이 어쨌든 이루어지겠다. 뭐 그런 생각이시네요. 개편까지는 못하고 약간의 그야말로 뭡니까 어항 속의 폭풍 같은 이런 게 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여쭙게요. 지금 개헌에 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유한국당도 개헌안을 낸 것 같고 민주평화당의 개헌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개헌 입장은 아무래도 과거 국민의당에서 입장에서 좀 서 있다고 보는데 또 우리 의원 중에서는 대통령 직선 중임제가 좋다고 주장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뭐 입장을 좀 정리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리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리 추천제네요, 총리 문제. 저 개인을 입장을 물어볼 것 같으면 제가 이걸로 답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 대통령제를 50% 이상 다 지지하고 있는데 예. 정치학자, 헌법학자 같은 전문가 집단에 물어보면은 의원 내각제가 좋다는 답이 70-80% 나옵니다. 그거는 과거부터 계속 그래왔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하고요. 다음에 제가 스튜디오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네, 방송 이틀 만에 저녁 시사라디오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동영의 뉴스 전문승부 2부 최강 변기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날마다 쏟아지는 수많은 이슈들을 대한민국 최강 변호사와 최고의 기자가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바로 그 코너인데요. 오늘은 조대진 변호사 그리고 아시아경제 장영진 법조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팀장급이 이렇게 라디오에 나오기 쉽지 않은데. 글쎄 저는 현장을 돌아다니는 게 더 좋다 보니까 아마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는 팀장이라고 자주 불러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하여튼, 부름에 즉각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조대진 변호사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대진 변호사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성과를 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들 듣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이야기할 것은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영장실질심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2시죠? 2시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봤는데 기자들 앞에서 별말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1차 영장실질심사를 했을 때 안 전 지사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었거든요. 받지 않겠다. 예. 그거는 아무래도 기자들 앞에서 쓰지 않겠다 이런 의미 같아요. 국민들 앞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겠다. 그런데 이제 안희정 지사가 과거에도 보면은요, 이렇게 자신이 이제 구속된다든지 어떤 실형을 살게 되면은 상당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어떤 건 사실입니다. 그것이 진심이든 아니면 어떤 꾸미는 것이든 모르겠는데 이번에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기자들 앞에 쓰고 싶지 않았다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저 사람 반성하는구나. 그래서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만 그래도 먼 훗날 혹시나도 모를 이런 재기를 꿈꾸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잠시 좀 해보기도 했습니다. 먼 훗날 가능할까요? 글쎄 먼 훗날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사실은. 그래요. 예. 어쨌든 지금은 어떻게 끝났겠죠? 지금은 이제 심사는 끝났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관련된 부분들을 이게 검토를 하고 있을 텐데 사실상 지난번에 한번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항 검찰이 추가적으로 청구한 부분에 관련된 검토가 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번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봅시다. 사실 이 성추행 관련 성폭행 문제에 관해서 한번 영장이 기각됐는데 다시 청구하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쳤단 말이죠. 그 영장을 칠 때, 그러니까 영장을 재청구할 때는 두 가지 보통 그 사유가 추가되면 합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피해자가 나타났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혐의 사안이 나타났으면 이제 그걸 근거로 영장을 청구하는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새로운 혐의는 아니었고요. 김지윤 씨에 관련된 여전히 그 혐의만 갖고 청구를 했는데 이제 증거 인멸을 하려는 정황이 있었다. 요거를 추가해가지고 자신감 있게 지금 검찰이 재청구한 걸로 보입니다. 자, 방금 자신감 있게 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장 기자님, 이거 무슨 뜻일까요? 자신감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증거인멸 우려가 높아졌다. 이 부분을 좀 짚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3가지 정도로 추가 얘기를 해요. 이제 영장 청구를 다시 할 때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게 있는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생겼다든지 추가 혐의가 생겼다든지 그다음에 성폭행 사건의 경우 좀 특별한 사례가 있는데
합의나 고소 취하를 시도하면서 피해자를 압박해가지고 예. 2차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을 때, 제가 볼 때는 아마 뭐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아진 부분도 있고 또 세 번째 이 2차 피해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니까 2차 피해가 커졌다라는 부분이 좀 명백해졌으면 그만큼 검찰로서는 자신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 지사 아들이 전화를 한번 시도했다 이런 얘기도 네. 들리던데 그것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2차 피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일단은 안희정 지사 측에서는 이게 실수였고 통화의 내용 없이 그냥 끊었다라고 얘기를 해명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내용을 전달 받는 것보다 그냥 부재중 전화나 모르는 전화가 걸려오는 것도 압박이 상당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는 2차 피해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검찰이 지금 이야기한 거 증거 인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지금 검찰이 김지은 씨의 휴대폰이죠. 그 휴대폰이 그렇죠. 예. 메시지가 지금 삭제가 됐다. 네. 이게 아마 증거 인멸 우려 아닌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김지은 씨가 이제 수행 비서 시절에 사용하던 업무용 휴대전화였는데요. 이제 이 업무용 휴대전화를 이제 이분이 정무비서로 승진을 하면서 후임자에게 넘겼다고 합니다. 근데 그 후임자한테 넘긴 그 휴대전화에서 기록이 삭제됐다라는 것인데요. 삭제 시점이 이 안 전 지사가 사임한 이후부터 압수수색에 들어가기까지 약 일주일 사이에 집중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로 볼 때는 이것이 분명히 증거인멸의 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직책이 바뀌게 되면 요즘은 그거 다 공용폰 공무원들 폰 자체를 그냥 넘겨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안 지사 측에서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삭제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안 지사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업무용 휴대폰의 내용은 전임 수행비서가 후임자한테 넘길 때 전임 수행비서가 지우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런 식으로. 잠깐만요. 그 말은 김지은 씨가 직접 지우고 줬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 지사 측에서는 증거인멸의 고의가 우리한테는 없었고 또 다른 의미로는 오히려 본인이 지워놓고 우리가 지운 것처럼 얘기를 해명을 안 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취지로도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안 지사 측에서는 증거인멸의 고의가 없다라는 부분을 정확히 좀 많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삭제가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김지은 씨가 어느 정도 삭제를 했을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비서가 지금 현직 수행비서가 안 전 지사가 이제 사임한 이후에 또 지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지웠을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것이 증거인멸인지 아닌지는 이것을 복원을 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좀 답답한 게 검찰이 지금 이거 복구 프로그램을 가동하다 보니까 삭제했던 정황을 발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복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복구한 거에 문자 보면은 뭘 지웠는지 알 거잖아요. 그러면 딱딱 나올 텐데 이걸 왜 그런 정황이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사실 이거는 좀 비밀인데요. 그런 거 좋아요. 그런 거 방송에서 해주세요. 예, 삭제를 복구를 했다고 해서 완벽하게 복구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은 적게는 50%, 많게는 한 80% 정도만 복구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50%에서 한 20%까지는 복구가 되지 않는데 이 중에는 일부만 복구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복구가 됐는데 내용이 깨지는 경우도 있고 또 조금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검찰로 봐서는 이게 좀 의심스럽다라는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거를 그냥 우리가 흔히 메시지 삭제하는 식으로 삭제를 하면 그거는 복구가 쉬운데 예를 들면 기계를 가지고 한다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만약에 그런 시도를 했다 그러면 정말 뭔가 있어서 지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증거인멸이 거의 확실시 된다 이렇게 보이는 거. 그거 다 검찰이 파악하지 않을까요? 근데 뭔가 어떤 다른 도구를 통해서 그 휴대전화의 내용을 삭제하는 게 그 도구가 사실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아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컴퓨터 같은 경우는 하드디스크를 지우는 어떤 디가우징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조금 대중화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휴대전화의 경우는 이것이 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도구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불에 태우려고 그랬다든지 자석에 갖다 댔다든지 이렇게 아주 원시적인 방법을 썼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은 그 부분만 가지고 증거인멸의 시도라고 보기엔 조금 좀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 나누는 도중에 YTN 그 앱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응원 댓글 많이 써주시고 의견도 많이 써주시는데
조대진 변호사 팬들 굉장히 많네요. 아유,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 기자 이야기 하나도 없고 처음 조대진 변호사님 반가워요, 뭐 축하해요, 힘내세요, 다 이런 거네요. 사랑합니다. 오기 전에 연락처 쫙 뿌려는 말 이런 방송 아닙니다. 나간다고. 그래요. 자, 우리 얘기 좀 계속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게 1차 영장은 기각됐잖아요. 그렇죠. 2차는 어떻게 될까? 만약에 이번에 2차도 기각이 된다 그러면 검찰이 상당히 부담 아닙니까 이거? 근데 저는 이게 2차 청구를 할 때 검찰이 아까 자신감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되게 자신감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그러니까 만약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게 수세에 몰렸다고 생각을 했으면 추가 피해자에 관련된 부분을 더 보강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김지은 씨 것만 새로 나온 증거인멸 정황만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요것만으로도 충분히 영장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아마 이제 그 영장 청구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거에 관련된 그 증거인멸에 관련된 뭐 발췌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반반으로 봅니다. 예. 사실 검찰이 이 혐의 입증이 자신감을 보였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혐의 입증이 되는 경우는 절반밖에 안 돼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그래서 검찰이 자신감을 보였다는 것은 약간 좀 언론 플레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 사실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뭐 안 그래도 오기 전에 여러 우리 다른 기자들한테 이렇게 의견을 좀 물어봤더니 검찰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검찰이 이제 자신의 공을 법원에 떠넘기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 많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좀 깐깐한 사건, 처리하기 어려운 사건, 애매한 사건의 경우는 검찰은 일단 질러보는 거죠. 법원에서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 법원에서 대단히 이제 불쾌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제대로 이렇게 하지도 않고서 이렇게 법원한테 떠넘기는 거 아니냐. 요건 법원이 먹으라는 거냐. 예. 예, 뭐 이런 불만을 틀어내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이거를 영장 자체를 치지 않는다는 것도 엄청난 부담이잖아요, 여론에.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영장을 쳤을 때 그것도 역시 부담일 테고. 그래가지고 이제 장 기자 말처럼 내 공을 저쪽으로 떠넘겨가지고 욕을 먹든 뭘 하든 법원이 판단해라 뭐 이렇게. 지금 검찰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성추행 사건이 몇 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뭐 서지현 검사 건도 있고요. 근데 서지현 검사 건만 해도 사실 이게 좀 진척이 잘 안 된다라는 그런 전망이 많아요. 예. 그리고 사건 자체가 보면 이렇게 딱 떨어지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참 애매하고 힘들어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검찰로서는 어떻게든 간에 한 건이라도 좀 부담을 덜어보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 검찰로서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숨어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뭐 오늘 지켜보면 나오겠죠, 답이. 네, 오늘 지켜보면 나올 것 같고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이야기 한번 넘어갑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죠. 이시영 씨. 이시영 씨도 오늘 소환됐죠? 네네네. 이게 저번에는 참고인 신분이었고 오늘은 피의자 신분이라고 해요. 예. 차이점이 뭔가요? 일단 뭐 다스의 비자금 횡령 배임에 관련해서 이제 피의자로 소환이 됐습니다. 뭐 그 내 취지 피의자로 전환된 취지는 MB하고 같이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이 비자금 횡령 뭐 이렇게 배임에 관련된 공범 아니냐라는 취지로 피의자로 소환을 한 것 같고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지금 소환에 불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안 나온다면 가족들을 피의자로 이렇게 계속 부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압박.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본인한테 물으라 그랬는데 안 나오면 그럼 가족한테 물어야지 뭐 이런 취지가 되는 것이죠.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결국은 지금 검찰 조사를 전혀 받고 있지 않으니까 아들이나 또 김윤옥 씨 같은 경우 이렇게 압박을 해서 안 받으면 이 사람들도 구속될 수 있다. 이런 시그널을 주는 거다. 이런 분석이 많던데 동의하십니까? 아무래도 압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김윤옥 씨를 소환하는 것보다 이시영 씨를 소환한 것이 대통령, 이전 대통령으로서는 훨씬 더 부담이 될 거라고 봐요. 왜요? 그러니까 이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아들이 유일하지 않습니까? 네. 아니 아내도 유일해요. 뭐 2명 있습니까? 아내도 유일하지? 그 부분은 좀 제가 드릴 말씀이 많긴 한데 방송용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시영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또 어릴 때부터 상당히 귀하게 키웠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시영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 뭐 자세한 얘기는 제가 뭐 방송이라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여러 차례 보면은 이시영 씨에 대한 애정을 많이 드러냈어요. 그리고 그 영포 빌딩에서 확보한 자료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시영 씨가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뭐 이런 내용이 포함이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 아들을 좀 독립시켜서 좀 잘 살아보는 모습,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죠. 이렇게 애지중지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 특히 이번이 사실 크게 보자면은 그 지난번 특검 이후에 두 번째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도 상당히 힘들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지병이 있다 이런 얘기도 그 당시 했었는데 그런 점들로 볼 때 훨씬 더 김윤옥 씨를 소환하는 것보다 이시영 씨에 대한 소환이 아프지 않을까. 압박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검찰이 이시영 씨를 구속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신병 처리에 관련된 부분을 고민을 할 텐데요. 어쨌든 뭐 여론을 추이를 보면서 조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강도 높게 추궁을 하는 부분을 변호인을 통해서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게끔 한 효과는 압박은 분명히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근데 구속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자지간을 다 한꺼번에 구속시키는 거 검찰이 굉장히 부담될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구속까지는 안 갈 것 같지만 재판을 동시에 기소하는 모습은 아마 갖춰질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뭐 기소는 할 걸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 아주 검찰의 오래된 뭐 경구 같은 것인데 칼을 찌르되 비틀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근데 그 비틀지 말라는 거의 대표적인 것이 가족을 통해서 압박하지 말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뭐 김윤옥 여사도 그렇고 이시영 씨도 그렇고 계속 검찰에서 소환한다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칼을 비트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부담이 있다. 그렇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은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에 그대로 걸려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오히려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일정한 압박을 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근데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건 압박 카드가 아니다. 왜냐하면 구속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을 기소하려면 9일이나 11일 날 해야 된다고요? 그럼 오늘 4일이기 때문에 며칠 안 남았다. 그래서 그게 압박으로 통하지는 않을 테고 그러면 이시영을 왜 불렸냐. 정말 이 전 대통령을 제대로 기소하기 위해서 주변인 조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부른 거 아니냐 이런 또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뭐 일리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캐물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본인이 안 나오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 당사자에 준하는 정도의 내용을 물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요. 어쨌든 기소는 전제로 했지만 조금 더 보강하기 위한 절차로서 주변 사람을 부른 그런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이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게 다스는 누구 겁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스는 누구 거냐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 자료 중에 그 다스를 결국에 이제 이시영 씨에게 넘겨주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것이 제대로 확인이 된다면 다스가 MB 것이고 결국에는 이시영 씨한테 넘어가려고 했다. 이 정황을 확인할 수 있으면은 검찰로서는 거의 뭐 물증을 다 확보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장기 얘기에서 갑자기 떠오른 게 있는데 아까 이시영 씨가 그 MB 아픈 손가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지켜주고 싶은 아들이니까 당연하겠죠. 그러면 MB가 다스 내 거 맞다. 그리고 이시영은 내 지시로 다 한 거다. 그렇게 하면 이시영 씨는 풀려나는 거 아니에요? 혐의가 없어진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은 또 물론 있겠습니다만 이시영 씨가 좀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거나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회사가 증거가 있으니까. 자회사에서 보면은 그 개인 회사인데 개인 회사를 이제 다스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 결정 과정에 이시영 씨가 포함이 돼 있어요. 따라서 이시영 씨를 완전히 배제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려면 말 그대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는 내 거 맞다. 모든 걸 내가 알아서 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한 가지 더 걸리는 게 있죠. 이동형 씨 있지 않습니까? 조카. 네, 저 말고요. 조카가 있습니다. 조카의 진술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잘못하면은 이 혐의가 더 부풀릴 수도 있죠.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또 얘기 나눈 중간에 계속해서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장영진 기자에 대한 말이 한마디도 없다니까 조금 올라오네요. 기자님 말씀 재밌게 하고 너무 좋아요. 장 기자님은 주 3일 출연이죠? 네, 3일 출연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3일 출연입니다. 우리 조대진 변호사는 주 2일. 드립니다. 다른 변호사보다 제가 더 아끼기 때문에 주 2일로. 사랑합니다. 그래요. 자, 그 김윤옥 여사 얘기도 계속 나왔었는데 언론 보도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 절대 응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최초에는 김윤옥 여사는 조사를 받으려고 했다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제 이거를 뭐 변호인을 통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절대 조사받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지금 지시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이제 예상컨대 기소를 앞둔 상황에서 굳이 그 김윤옥 여사가 가서 발언에 실수라도 하게 되면 괜히 또 본인한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지금 프레임 자체를 법적 다툼이 아니라 정치 재판을 하고 있는데 네. 가서 무슨 마치 사실 관련된 부분을 소명화된 듯한 이런 모습도 별로 마음에는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패를 미리 보여줄 수도 있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럼 뭐 이게 그러면은 과연 그 김윤옥 씨한테 도움이 될까? 이것도 문제잖아요. 일단 김윤옥 씨한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는 이런 보도가 나간 게 재판에서는 되게 불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본인에 관련된 재판이나 수사에 관련된 부분도 비협조적으로 하고 있는데 관련된 추가 주변 당사자들에 관련된 부분도 이제 못하게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재판을 아주 안 좋게 볼 가능성이 높죠. 좀 있다. 근데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이 전혀 다를 수도 있어요. 뭐 구속 여부라든지 뭐 유무죄 판단 여부가 사실 이미 다 결정된 게 아니냐 정치적으로. 예. 그렇다면은 굳이 집사람까지 그 험한 꼴을 보이는 것보다는 그냥 버티는 게 낫다. 그리고 이미 검찰도 김윤옥 씨를 구속은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이 전 대통령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는 재판이 공정한 재판임을 담보할 수 없다.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재판에 계속 불출석했잖아요. 아마 선고 날에도 안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검찰 수사는 거부하고 있는데 재판도 거부할 것이냐. 근데 재판도 제가 뭐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도 초반에는 재판부의 스탠스를 좀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판 준비 기일 같은 데서 재판부가 우리의 말을 조금 들어줄 것 같은 분위기면은 법적 다툼으로 나가겠지만 그게 아닌 것 같으면 아마 모습은 대체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임하는 모습과 거의 비슷할 걸로 보입니다. 예,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나가면은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양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불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처음에는 나가서 좀 성실하게 임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어느 순간이 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전 대통령의 경우도 6개월 안에 재판이 끝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추가로 뭐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면은 아마 이것을 뭐 핑계 삼아서 재판을 거부하지 않겠는가라는 전망 해보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생중계를 하기로 결정했다는 이야기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그러면 같은 선상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중계가 될까요? 저는 뭐 둘 다 중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 때문에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도 중계가 될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중계도 미리 이게 결정을 한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국민들도 이거를 공개를 안 하면 도대체 그러면 어떤 재판을 생중계하려고 그러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가 밖에 없기 때문에 생중계는 뭐 당연히 뭐 예상된다고 저는 보여졌습니다. 뭐든 첫 번째가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이기 때문에 아마 하게 된다면 두 번째이기 때문에 아마 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선고 공판 역시도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재용 최순실은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심 가서도 또 한번 의논할 수 있나요? 일단 뭐 그 비슷한 취지로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에 부합 된다고 하면 이제 결정을 할 수 있겠지만 1심 때 다른 판단을 했기 때문에 뭐 재판부도 그 방향에 관련된 부분은 똑같이 뭐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대단히 유익했습니다. 네. 첫 시간이었는데 두 분 호흡도 잘 맞는 것 같아요. 예, 떨렸습니다. 조금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얘기 나올까 조금 걱정했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자, 수요일에는 매주 이렇게 두 분의 좋은 인재들과 함께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그리고 장용진 법조팀장 매주 수요일에 만나 뵐 테니까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 두 분에게 궁금한 점 어떤 이슈를 다뤘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이동용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은 여기까지만 최강병기 시간은 여기까지 하죠.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뉴스 FM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듣고 와서 저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